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나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이 갔다는데 한 분은 지금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고요. 제가 이제 풀팀 어프로치 투 에자일 테스팅은 영국 런던에서 들어오고 노르딕 테스팅 데이지는 딱 보시다시피 북유럽 계열이죠. 에스토니아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팀 어프로치 투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교육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교육은 자넷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렇게 생긴 분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필 사진은 조금 젊으셨을 때 사진이고 제가 실제로 만나뵈러 갔더니 나이가 꽤 이제 드셨더라고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사실은 에자일 테스팅을 처음 배웠던 게 이분 책이었어요. 사실은 저기 있는 에자일 테스팅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재작년에 모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에자일 테스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쓰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책의 저자분이고 그다음에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셨던 분한테 교육을 듣게 돼서 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에자일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 어느샌가 알게 모르게 벌써 에자일이 벌써 16년, 17년이 다 돼가요, 사실은. 제가 에자일 10주년을 기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에자일 선언이 처음 나왔던 게 2001년도였죠. 그리고 벌써 2017년이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리고 에자일 테스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처음 에자일 테스팅 용어를 처음 마주했던 때가 한 2007년 말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핸드리스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년 동안 이제 그 에자일 테스팅,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자일 선언을 했던 분들은 거의 다 개발자 출신들이에요. 사실은 테스터가 없어요. 거의 한 명도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들이 먼저 에자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테스터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자일 테스트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스터들이 모여서 에자일 조직 안에서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면서 에자일 테스트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자넷 그레고리가 처음에 책을 쓴 게 2009년으로 기억해요. 2009년으로. 그리고 2010년이 되면서 이제 에자일 테스팅 데이즈라고 해서 컨퍼런스도 생기고 그 뒤부터 이제 에자일 테스팅하는 용어는 아주 흔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에자일 테스팅도 굉장히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테스팅이 이제 빠르게 업계에 보급되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양날의 검 같은 개념도 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보기 어렵지만 에자일 테스팅 관련된 자격증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듣고 온 교육에서도 교육을 듣고 나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에자일 테스팅 관련된 자격증은 뭐 서티파이드 에자일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페셔널 프랙티셔널 레벨이라고 해서 CASTP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아니면 ISQ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미 런칭되어 있는 ISQ에서 하는 자격증도 있고 이번에 제가 가서 따온 자격증은 IC 에자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SQ 에자일 테스터 익스텐션하고 하나는 IC 에자일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을 하는 이번에 가서 제가 따온 자격증인데 여기서 자격증 홍보할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이미 에자일 테스팅에 관련된 교육도 많고 자격증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ISQB 에자일 테스터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FL 자격증을 이미 따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26개 맞으면 자격증이 나오죠. 여담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딴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에자일 테스터 자격증 따신 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ISQ 파운데이션 레벨 자격증이 있으셔야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서 따온 거는 요 자격증 좀 특이합니다. 시험이 없어요. 대신 시험이.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저처럼 영국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자넷이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 그거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애자일을 좀 하고 있다는 자격 증명하고, 온라인 교육을 일정 이상 이수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에세이를 쓰셔야 돼요. 저는 구글 번역기가 없었으면 못 쓸 뻔했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 가지고 열심히 에세이를 써서 교육 수료자 2명 이상 리뷰를 거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쩌다 보니까 에자일 테스팅 자격증이 2개가 됐네요. 그래서 교육도 받았고 자격증도 따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무엇을 배워왔는가라는 건데, 무엇을 배워왔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해보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거를 왜 들어갔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에자일을 시작한 게 2007년부터 에자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벌써 에자일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저도 테스터니까 에자일 테스팅이라는 거를 어쨌든 책으로든 아니면 이번에 교육을 가서 배우든 배워왔고, 또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에자일 테스팅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도대체 에자일 테스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자일 테스팅의 정의가 사실은 없어요. 여기 혹시 ISQ 에자일 테스터 실러버스를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에자일 테스터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레벨의 실러버스라고 하면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 실러버스에 정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자넷 그레고리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셔도 그렇고, 딱히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가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자넷 그레고리라면, 나름 유명한 사람, 에자일 테스팅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책도 썼고, 교육도 하는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라고 막 기대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 예,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에자일 테스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이런 걸 뒤져보시면, 크게 에자일 테스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크게 2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진짜 에자일 개발 환경, 에자일 조직 안에서 테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 에자일 테스팅에 대한 접근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뭐 에자일 조직이든 아니면 기존의 뭐 V 모델이나 워터폴 같은 것들을 하는 조직이든 상관없이 테스팅이라고 했을 때 그 테스팅이라는 활동을 에자일 원칙이나 에자일 선언에 입각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렇게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어요. 물론 주류는 에자일 조직 안에서의 테스팅을 에자일 테스트하는 게 거의 주류기는 합니다. 2번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극소수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에자일 테스팅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과 토론도 해보고 커뮤니티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뭐 어쨌든 결론이 안 나서 물어보러 갔죠. 그래서 물어보러 갔더니 물어보러 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교육 마지막 날에 아까 했던 컨퍼런스를 들으러 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에스토니아까지 가야 하는데 비행기로 5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물론 시차 때문에 실제 비행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처 못 물어봤어요. 교육 시간에. 어쨌든 영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네한테 이제 그 에세이를 써서 내면서 장문의 메일을 썼죠. 장문의 메일은 아니고, 핵심은, 야, 에자일 테스팅의 정의가 도대체 뭐야? 나 좀 알려줘봐. 내가 그걸 보고 싶어 잤는데, 그걸 못 알아봤어. 실제로 제가 그 교육을 이틀 반을 들었는데, 3일짜리 교육인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얘기를. 그래서 메일을 썼더니, 자넷이 저한테 이렇게 써서 와줬어요. 영어로 뭔가 자득 써졌는데, 결론 하나예요. 자기도 모른다 했어요. 자기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전 더 신기한 게,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아무도 안 물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약간, 저도 한국 사람인 가 봐요. 한국 사람이 약간 그런 특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물었더니, Your question has got me thinking hard over this, so thank you so much 라고, 나도 좀 생각해봐야 했던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자넷이, 에자일 테스팅 야후 그룹이나 아니면 링크드인이나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뿌리더라고요. 그 메일 보내고 한 며칠 동안 자넷이 여러 스레드를 하는 메일 알람을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에자일 테스팅 야후 그룹은 실제 에자일 테스팅 하는 사람 중 저희가 커뮤니티 가장 큰 그룹인데, 사실은 지난 한 2년 동안 스레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자넷이 그거 하나 올리고 받은 스레드는 한 70개가 넘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간만에 열심히 털어내는데 제가 그 스레드를 한 땀 한 땀 달리고 하더니 똑같습니다. 매번 하던 패턴이 똑같아요. 아까 했던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설정이 붙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같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막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자넷이 자기 책과 자기 교육 과정에 이걸 집어넣겠다고 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블로그 주소에 가보면 이 글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에 보면 저기 이렇게 쓰죠. A student in one of Janet's class asked her for a definition of agile testing. 저기 접니다. 나중에 혹시 이 글 보시면 이게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서 했더니 이제 자넷이 이렇게 정의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결론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콕 집어서 애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결국은 애자일 테스팅은 뭐냐라는 건 테스터가 조직의 테스팅하는 방법이나 품질에 대해서 가이드하고 조직 전체가 품질과 테스팅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이드하고 코칭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들 그런 것들을 애자일 테스팅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내가 원했던 답은 이게 아닌데 너무 일반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것도 같고 어쨌든 저는 소기의 성과는 좀 이룬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애자일 테스팅이 정의가 하나 생기긴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받던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배워오고 싶었던 게 뭐였냐 하는 얘기고, 예, 그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엇을 배워왔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게 과연 여러 쓸모가 있으실까라고 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는 애자일을 거의 7년 정도를 했고, 애자일은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나름 애자일을 안다고 생각해서, 딱히 뭐 이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건 막 딱히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덕분에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듣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웬만한 이제 단어나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좀 떠나서 제가 가서 애자일 테스팅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특히 애자일 테스트를 만들었던 자넷에게 들어봤을 때, 좀 되게 신선했던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한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들어보고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보고 약간 잊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크게 세 개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빅피처예요. 빅피처. 빅피처는 뭐냐면 결국은 큰 그림이라는 건데 결국은 설계입니다. 아키텍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애자일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스크럼을 조직에 적용한다면 2주 단위로 산출물을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해요.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진짜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요.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가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쁘고 좋은 거를 막 열심히 만들고 나가지고 딱 합쳐봤더니 뭔가 이름이 이상해요. 원래 이쁘고 좋은 거 다 모아놓으면 이쁘고 좋아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그거를 방지해서 리팩토링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모듈화를 시키고 유지보수를 높이게 개발을 해서 나중에라도 쓸모없는 기능은 빼내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해야 한다. 근데 그 얘기도 결국 밑에는 아키텍트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리팩토링하기 용이하냐?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 빅피처가 없어요, 사실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목적,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구조를 짜는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누가 가져가느냐, 빅피처라는 걸 도대체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크럼 조직이라면 기본적인 빅피처에 대한 커다란 그림은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내는 고객과 소통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프로덕트 오너도 사실은 어떤 거를 놓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 그리고, 어쨌든 놓치거나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하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결국은 테스터들이
이런 빅피처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리딩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첫날에 배웠던 게 거의 이 빅피처에 대한 것들만이었어요. 거의 교육 과정의 절반이 아키텍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UML에서 하는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상태전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고객을 위해서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목표를 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품질 목표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고 그것들을 결국 프로덕트 오너와 고객과 아니면 개발자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할 때 보여줄 수 있을지 라는 것들을 거의 반나절 정도 했어요, 사실은.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배워왔던 게 스토리 매핑이었어요, 스토리 매핑.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에자일에 대한 걸 좀 아셔야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자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요구사항이나 어떤 개발한 사이를 사용자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요, 사실은. 사용자 스토리. 그래서 액티비티 기반의 사용자 스토리를 만드는데, 저도 사용자 스토리를 만드는 걸 가르치고 사용자 스토리를 실무에서 해보지만 아까 했던 그런 디테일한 면들 아니면 전체적인 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왜 이걸 놓치는지 그러니까 저는 실무적인 경험으로 어쨌든 빅피처라는 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프랙티스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키텍트라도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큰 그림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사용자 스토리는 케이크를 나누듯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UI부터 코드까지 다 갖춰져 있는 걸 2주마다 런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개발하다 보면 조각조각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케이크를 큰 걸 만들고 조각을 나누면 이쁘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각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조각 케이크를 나중에 합쳐서 큰 케이크를 만들려니까 큰 케이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빅피처라는 거는 그 큰 케이크의 모형을 먼저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고 스토리 매핑은 그렇게 케이크를 잘랐을 때 그러면 케이크가 어떤 모양이 될지를 네가 가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보는 UX에서 하는 유저 주얼리 맵이라든지 아니면 그 멘탈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사용자 스토리를 그냥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그때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커다란 그림, 프로덕트 백로그를 그냥 커다란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사용자의 그 행동 패턴, 행동 방식에 따라서 순서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스토리를 자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용자 스토리를 처음 만든 마이크콘한테 사용자 스토리를 나누는 거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 스토리를 나누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직이 목표를 잃기 전에 목표를 제시하고 조직이 도달해야 할 곳에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조직이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테스터가 가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가서 배웠을 때 가장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뭐였냐면 결함추적이었어요. 결함추적. 우리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개발팀하고 테스트팀이 나눠져 있고 테스트팀은 테스트만 한 다음에 결함 보고서를 보고하면 언젠가는 개발자의 수정에서 다시 날아오죠. 그러면 그 수정에서 날아와서 수정하고 수정한 게 제대로 확인하면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실무에서 진짜 하다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하나의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할 때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그 시간 안에서 더 큰 일은 뭐냐면 결함이 어디선가 사라진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분명히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하는 결함인데 결함 추적 시스템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치책이 없어져 있어요. 얘가 어디 갔지? 누가 언제 해결했고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가 강감무소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결함 추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 에자일 조직에서 이제 결함 추적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냥 결함 증명주의를 그냥 에자일 프로젝트에서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자넷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냐? 결함 추적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원칙적으로 그 스크럼을 가르칠 때 원래 2주 안에 결함을 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큰 결함이 있으면 다음 이터레이션을 넘겨서 그걸 프로덕트 백로를 잡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넷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해결한 적이 있느냐? 정말 그거 해결한 적이 있느냐? 결국은 다 잊어먹는다. 해결 안 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스프린트마다 기능을 내놔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함들이 크게 모여서 기능을 개발하는 스프린트가 아니라 결함 해결하는 스프린트. 그것도 2주 안에 해결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결국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애제를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넷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함 추적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가만 둬. 결함 추적이 왜 필요가 없는 거지? 라고 했더니 자넷이 얘기하는 거죠. 우선 결함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개발자와 테스트를 구분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품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나눠지는 거고 이게 협업을 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우선 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자와 같이 있으면서 결함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말고 그냥. 즉 결함이 발견되자마자 결함을 해결하게 되면 결함 수면지는 근본적으로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자넷은 제로 토톨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결함을 제로로 만드는 것들, 즉 결함을 예방하는 활동에 좀 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ATDD 같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개발자하고 테스터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것들이 애자일 테스터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애자일 테스터 실라버스 알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애자일 테스트 실라버스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지를 찬찬히 들었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봐. 여기는 왜 결함 수명주기에 대한 얘기가 없지? 라는 얘기가 그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애자일 테스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무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가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참신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 내용,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까 자넷이 썼던 모어 애자일 테스트는 두 번째 책에 좀 더 많이 상세하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모어 애자일 테스트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저도.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 저 나름대로는 이제 좀 더 잊고 있던 것도 다시 리마인드하고 새로운 것도 들어보고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온 것들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